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여자 포켓볼 챔피언인 자넷 리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한국 이름은 이진희예요. 다음은 이선경 씨라고 하는데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2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요, 푸드파이터예요. 경쟁자가 없을 정도의 독보적인 선수고 29번의 세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방위사령부 제35 특공대대 소속의 특수임무중대인데요.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부대고 이름과 얼굴, 나이, 계급이 모두 보안사항이라고 합니다. 1991년에 테러 대비 목적으로 편성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여군 특수부대죠. 자, 이 셋의 공통점은 뭘까요? 일단 겉으로 보면 여성이라는 점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 같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별명이 같습니다. 독거미 자넷 리, 독거미 이선경, 독거미 부대라고 불려요. 그러면 왜 독거미라는 별명이 붙었느냐? 검은 과부 거미가 교미 후 수컷 거미를 잡아먹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남성을 제압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여성에게 검은 과부 거미의 학명인 블랙 스파이더 위도우, 줄여서 블랙 위도우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마블에서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긍정적인 어감은 따지고 보면 사실 아니죠. 그래도 이 경쟁 사회에서 남성을 이기는 여성이라는 상징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정적인 의미의 블랙 위도우가 있죠. 먼저 이 연쇄살인범, 여성 연쇄살인범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천사형이에요. 외국의 여성 연쇄살인마 중엔 간호사였던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동학대를 하는 보육교사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사람을 돌보는 위치에서 자기가 타인의 생명에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독살형이에요. 남성을 제압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는 여성은 힘을 들이지 않고 범행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독살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 검은 과부형인데요. 남자일 경우는 푸른 수염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사건을. 여기 링크해 두겠습니다. 누르시면 이동돼요. 자, 검은 과부거미처럼 남편이나 자기 남자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죠. 우리나라에도 검은 과부형의 여성 연쇄살인범이 몇 명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은 심지어 이 여성 연쇄살인범의 세 가지 유형을 다 갖추고 있어요.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2005년 4월 방화 미수 혐의의 20대 후반 여성을 체포하면서 알려집니다. 키가 170인데다 누구나 관심을 보일 만큼의 예쁜 여성이고요. 말투도 얌전해요. 차분한 성격이라 도저히 경찰들이 범죄자처럼 보기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여성이 불을 지르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이걸 물어보려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병원에 데려갔죠. 하지만 의사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 뒤로는 유치장에서 계속 꾀병을 부렸습니다. 취조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가족에 먼저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 사람 남동생이 받았는데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 주변 사람들이 계속 죽거나 다친다는 거예요.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경찰이 보험금 내역을 조사해봤죠. 이렇게 어민숙의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 이 당시는 보험 사기 사건이 자주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일어난 보험 사기 중 한 건이라고 생각한 거죠. 기자들도 경찰 수사 발표를 그대로 받아 옮겨 적기만 하는 정도고요. 제대로 된 취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유명세에 비해 알려진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려졌느냐? 2007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이코패스 유형의 범죄자를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어민숙이 처음 등장한 거죠. 이때 한 13분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들 반응이 엄청났던 거예요. 젊은 여성이 특이한 수법을 사용했고 그 대상이 가족이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가 본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자라는 점에서 관심이 간 거죠. 지금 우리가 아는 어민숙의 이미지는 그 알에서 나온 방송 내용으로 대부분 만들어진 겁니다. 이 뒤로 다른 프로에서도 어민숙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알 이상의 내용은 딱히 없었죠. 유명은 한데 그렇게 알려진 건 없는 사건입니다. 어민숙에 대한 큰 오해도 하나 있는데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라고 하는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말하는 겁니다. 25점 이상이면은 사이코패스라고 진단을 해요. 우리 다들 어민숙이 여기서 40점 만점을 받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어디서 이런 소문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과는 다릅니다. 아마 검사를 하면은 만점이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와전됐거나 인터넷으로 내용이 퍼지다 보니 무분별한 추측이 사실처럼 믿어지게 된 것 같아요. 참고로 유영철이 38점을 맞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28점이죠. 자, 그러면 어민수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76년 강원도에서 이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나요.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절도를 했는데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신용카드를 훔친 적도 있어요. 이때가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도 수면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사이코패스 점수와 상관없이 충분히 반사회적인 성향이 이때부터 있던 것으로 보여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험 설계사 일을 했죠. 그러다 가출을 합니다. 이때 이 씨라는 남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하죠. 나중에 결혼도 해요. 양쪽 부모들이 다 반대했지만 결국 1998년 4월 17일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어민숙이 사치가 심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남편이 이삿짐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이 월급으로는 사치를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돈 문제로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어민숙의 이제 본격적인 범행 시기가 2000년 2월 17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딸을 낳았는데 2살일 때 아이가 책상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난 겁니다. 이때부터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딸의 사망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수상해요. 2달밖에 안 된 아이가 책상에 올라가야 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거죠. 스스로 올라갈 수도 없는 나이예요. 그렇다고 이게 어민숙의 범행이라고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경험으로 가족의 사망을 만들어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뒤인 2000년 4월 자기가 먹던 우울증 약을 남편에게 먹입니다. 약에 취해 정신이 흐려지자 뒤에서 밀었고요. 남편이 뇌진탕에 걸려요. 그리고 20일 뒤에 또 우울증 약을 먹이고 밀었습니다. 이 일로 어민숙이 34만 원의 보험금을 처음 받은 거예요. 이 방법이 통한다고 학습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보험 사기는 사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민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같은 달인 2000년 5월 다시 남편에게 우울증 약을 먹여 재운 뒤 옷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켰고 1년 뒤인 2001년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남편을 재우고 끓는 기름을 부어 화상을 입혀요. 그리고 3개월 뒤 수면제를 또 먹여서 재웠고 이번엔 배를 찌르는데 수법이 상당히 전략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한 번에 사망하는 것보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다 받아내고 마지막에 최종 사망하는 게 가장 이익이 크다는 거예요. 보험 약관을 최대한 다 써먹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보험 설계사로 일했기 때문에 구상할 수 있는 범행 수법 같아요. 사실 이쯤 되면은 누구나 어민숙을 의심할 만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민숙은 보험 설계사라는 겁니다. 직업을 통해 익힌 건지 원래 이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너무 잘해요. 남편에게 정신병력이 생겨 자해했다면서 가족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우울증 약을 먹인 이유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재운다고 하면 수면제를 떠올리지 우울증 약을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딸이 사망하면서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한 게 아마 꽤 멀리 계획한 범행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어민숙은 남편을 돌보는 척 연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가족은 오히려 아들을 잘 돌봐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2002년 2월에 다시 남편의 배를 찔렀고요. 이번에도 주변에는 자해라고 말했죠. 이 사건으로 남편이 결국 사망해요. 사인이 다발성 장천공이었는데 천공은 구멍이 뚫렸다는 뜻입니다. 장에 여러 개의 구멍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민숙은 이렇게 남편을 통해 2년 동안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남편이 죽고 한 달 만에 어민숙은 나이트클럽에 가요. 여기서 임씨라는 새 남자를 만납니다. 자기가 부잣집 딸이고 엄마가 10억을 자기 명의로 보관 중이며 고졸이지만 유명 여대의 유아교육과를 나왔다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3,2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일시불로 삽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임씨에게. 아마 임씨에게도 결국은 보험금을 받아낼 생각이니까 투자 개념으로 승용차를 산 것 같죠. 임씨도 엄씨가 돈이 많은 여자라니까 딱히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이렇게 2002년 5월부터 동거를 시작합니다. 임씨에게도 첫 번째 남편과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우울증 약 먹이고 정신이 흐려지자 뒤에서 밉니다. 이 일로 임씨가 꼬리뼈를 다치는데 전치사주가 나오거든요. 크게 다친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약을 먹여서 남편을 재우고 눈을 찌릅니다. 임씨도 실명했어요. 어민숙은 임씨 가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극진히 간호하는 연기를 보여줍니다. 전 남편과 똑같은 패턴이죠. 어민숙이 범행은 성공했지만 임씨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이대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임씨는 2003년 2월 상처가 낫지 않아서 결국 사망해요. 그리고 어민숙은 남편의 상해와 사망재해 보험금으로 3,900만 원을 받는데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면 억대 정도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죽으면서 적은 돈을 받은 거죠. 이때 임씨 주변 사람들은 어민숙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임씨가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평소에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를 만난 뒤부터 수시로 아프거나 화상을 입더니 실명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이 부검을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부검했으면 어민숙은 여기서 검거됐을 거예요. 하지만 어민숙이 상상도 못할 순발력을 보여주거든요. 자기는 죽어서도 남편과 같이 있을 거라며 영혼 결혼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부검을 하면 영혼 결혼식은 할 수 없으니 사체를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검이 중단됩니다. 이미 어민숙이 임씨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기도 했고요. 남편이 죽은 뒤에도 그 가족을 잘 챙겼거든요. 이렇게 철저한 연기로 보험금을 다 받고 의심도 피해갔어요. 어민숙은 두 번의 범행을 하면서 완전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음 목표를 자기 친엄마로 정한 거예요.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쓰는데 2003년 7월 고향인 강원도로 엄마를 찾아갑니다. 당분간 같이 살다가 우울증 약을 섞은 석류 주스를 엄마에게 줬고 엄마가 마신 거죠. 잠들자 주사기로 눈을 찔렀어요. 엄마는 안화봉화직염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원인 모를 세균이 눈에 증식하는 증상이고 방치하면 감염으로 실명되죠. 전 남편들도 이렇게 실명됐던 거예요. 다음은 남양주에 사는 친오빠입니다. 이때가 2003년 11월인데 오빠에게 술 한잔 하자며 만나서 술에 약을 탄 거죠. 우울증 약을 탔고 잠들자 눈에 염산을 뿌려 실명시킵니다. 점점 과감해지죠. 오빠가 입원하자 다음 해인 4월에 병원에 찾아가요. 뭘 했냐면은 링거에 기관지 확장제를 넣은 거예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약물이나 신체 기관에 대한 공부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 몸에 기관지 확장제를 넣으면요 폐렴에 걸려서 사망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친오빠는 죽지 않았어요.
이 범행은 미수로 끝나죠. 그래도 어민숙은 포기하지 않고요. 이 기회에 어떻게든 오빠를 이용해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서울에 오빠 집을 사놨다고 가족을 속이면서 오빠가 사는 남양주 아파트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돈은 다 사치에 써버렸고요. 당연히 서울에 오빠 집은 없습니다. 이사할 날이 가까워 오니까 어민숙은 이제 다음 범행이 필요했겠죠. 오빠와 친동생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썼던 방법 그대로 우울증 약 섞은 석류 주스를 먹였고 둘 다 잠에 들자 집에 불을 지릅니다. 하지만 친오빠가 의식을 차려요. 이미 실명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 더듬어가면서 불을 껐고 남동생을 데리고 밖에 나온 거죠. 남동생도 의식이 없었지만 결국 살았습니다. 신기한 건 이 화재 사건은 수사가 없었어요. 방화가 아니라 실화로 처리된 겁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지 않았고 실수로 난 불이었다고 판단된 거죠. 어민숙에게 운이 좋았습니다. 범행에 성공했지만 가족들은 살았고 집은 사라졌어요. 이때 어민숙은 가사도우미인 강씨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좋거든요. 강씨와 금방 친해지더니 집을 구할 때까지만 같이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집을 구해서 나갈 때는 방세도 같이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살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어민숙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강씨도 가족이 있어요. 어민숙과 한 집에서 사는 게 점점 불편해지죠. 그래서 1월 30일까지 방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민숙이 이 말에 엄청 화가 났어요. 어민숙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싫은 소리 듣고는 못 사는 성격인데 이런 말을 듣자 강씨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다음 범행을 실행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보험과 상관없는 범행을 계획합니다. 2005년 2월 1일 수건에 성냥불을 붙여 소파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화재로 강씨와 아이들이 유독가스를 마셔요. 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으면서 치료 중 사망합니다. 그렇게 냉정하던 어민숙이 감정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사람은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평소 하지 않던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민숙이 딱 그랬어요. 드디어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요. 피해자의 진술이 불안해진 어민숙은 강씨가 입원한 병원에도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 찍히면서 방화 미수로 체포됐고요. 사건이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어민숙은 3명을 죽이고 4명을 부상 입히면서 보험금으로 5억 9,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돈이었지만 보험금을 받자마자 사치로 금방 다 써버렸거든요. 그리고 체포되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민숙이 마약 살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진술을 했던 건데 이 말이 뉴스로 이제 나가면서 사람들이 어민숙의 범행 동기가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마약 검사했어요. 아무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 번 더 거짓말을 해요. 왜 마약 반응이 안 나왔냐면 자기가 마약 할 때마다 이뇨제를 먹어서 바로바로 배출했기 때문에 몸에서는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가족 이야기를 꺼내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동정심을 얻으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뻔뻔하고 티나는 거짓말이죠. 마약 검사는 머리카락으로도 할 수 있어요. 경찰과 어민숙을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을 굉장히 곱고 예쁘게 잘했다고 합니다. 얼굴도 이쁘니까 감정에 호소하면 남자들은 쉽게 속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남동생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의 범행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어민숙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그런데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3살인 아들이 병에 걸렸지만 돌볼 사람이 없다고 법원에 이야기한 거예요. 어민숙과 두 번째 남편인 임씨와 낳은 아들인데요. 6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다가 가와사키 병이 생겼거든요. 이걸 핑계로 구속적 부심을 청구합니다. 이게 또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처음에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는 진짜 이 병으로 사망합니다.
조사 기간에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첫 번째 남편이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남편과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유 씨라고 하는데 이 집에 또 찾아가서 우울증 약 먹이고 신용카드를 훔쳐 나옵니다. 아들 병원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들과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의 여자친구도 노린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에 좋다면서 또 약탄 음료수를 먹였고 잠이 든 틈을 타서 눈을 찔러 실명시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훔쳐서 아들의 병원비로 900만 원을 결제했어요. 어민숙의 진짜 무서움은 가족을 죽일 정도로 감정 없이 움직인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라도 서슴없이 쓴다는 데에서 진짜 무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어민숙을 데리고 이동 중에 이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지인도 같이 있었는데 경찰이 두 사람을 화장실에 들여보내고 자기는 밖에서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안에서 이 둘이 하는 대화 내용을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였냐면 어민숙이 그런 거예요. 한쪽 눈만 있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면서 자기 눈에 탈취제를 넣어 실명시키고 빠져나가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치료를 핑계로.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민숙의 형 얼마가 나왔을까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합니다. 충분하죠. 이 정도면. 하지만 재판부가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방화치사와 중상해 등 9가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지금 자살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고요. 청주 교도소에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어민숙의 보험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